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도세에 코스피가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앞서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는 의외의 부양책 협상 타결 기대감이 커지면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1,062명으로 집계되면서 사흘 연속으로 1,000명을 넘겼습니다. 미국에서는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 백신도 최종 사용 승인이 임박했는데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앞서 구매 계약을 맺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천만 회분에 더해서 연말까지 얀센과 화이자, 내년 1월까지는 모더나 백신 구매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백신 접종 인원을 기존 3천만 명에서 4,400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서 공시가 7억 원 이상 주택의 세금 부담이 15%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대부분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첫 소식은 금융시장 동향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한 발 물러섰던 코스피는 오늘도 오전 중에 등락을 거듭하면서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에서는 부양책 기대감에 3대 증시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는데요.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권준수입니다. 네, 오전 중에 장 흐름 어떻습니까? 네, 개장 직후 소폭 상승에 출발한 코스피는 오전 11시 15분 기준 0.16% 내린 2,766.06으로 보합권입니다. 개인이 3,400억 원 넘게 순매수 중인 가운데 외국인이 1,200억 원, 기관이 2,100억 원가량 팔자에 나섰습니다. 코스닥은 개인 매수세에 소폭 올라 현재 0.02% 오른 944.22를 기록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20전 오른 1,093원 50전에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을 키워 4원 80전 오른 1,098원 80전에 거래 중입니다. 네, 국내 증시는 약간 보합권인데요. 앞서 뉴욕 증시는 또 분위기가 크게 달랐죠.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미국의 고용시장 악화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책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 의회는 9천억 달러, 우리 돈 987조 원에 달하는 부양책 합의에 근접했는데요. 이에 따라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로 마감했습니다. 이 다우지수는 약 0.5% 올라 33,300선 위로 올라섰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좀 더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12,700선 위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0.6%가량 올라 3,72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BS CNBC 권준수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사흘째 1,000명을 넘어서면서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어제 정확히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하루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62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보다 48명 더 발생한 것으로 누적 확진자는 47,515명까지 늘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1,036명, 해외 유입이 26명이었습니다. 이 확진자 추이를 보면 갈수록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최근 일주일간 지역 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934.4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9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93명, 경기가 300명 등 수도권에서만 757명이 발생했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경남이 43명 발생에 가장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같은 확진자라고 해도 증세 정도는 다 다른데요. 위중증 환자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상태가 악화된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난 246명입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1명 늘어 누적 645명이 됐습니다.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2.08%로 전일 2.03%보다 소폭 올라 2%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기준에 들어가 있지만 정부는 사회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서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 지금도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백신 관련 소식인데요. 정부가 내년 1월까지 우리 국민 4,4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 계약을 끝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주영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에 백신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죠.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얀센과 화이자는 12월 중으로 모더나는 내년 1월에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얀센은 400만 회분, 화이자와 모더나는 2천만 회분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해당 기업들과 이미 공급 확인서를 체결해 현재 계약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재원은 4,400만 명 접종을 기준으로 약 1조 3천억 원가량이 필요한데 이미 확보된 예산과 추경을 통해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계획대로 이제 확보를 하면 접종 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네, 내년 1분기 2, 3월을 시작으로 백신을 도입하고 접종도 바로 이뤄질 전망인데요. 이달 중에 접종 기간과 인력을 확보하고 접종 요원들의 교육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접종 대상은 의료기관 종사자와 어르신, 만성질환자, 집단시설 거주자, 그리고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등을 우선으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으로도 가보죠. 미국에서는 모더나 백신이 지금 상용화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FDA의 자문위원회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FDA의 승인과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심사 절차가 남긴 했지만 화이자 백신에 이어서 미국에서 두 번째 백신이 상용화를 앞두게 됐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확진으로 마크롱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한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요. 또 마크롱 대통령과 대면을 했던 안토니오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와 유럽연합 OECD 관계자 등 대표들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련 소식들로 이어가겠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집의 크기가 제각각이고 또 거래도 뜸한 단독주택들은 일부 주택을 선정해서 먼저 기준 가격을 매기는 표준주택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매겨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요. 표준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6%가 넘게 올랐고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10%가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금 부담도 늘어나게 될 텐데 그럼 얼마나 늘어나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이렇게 공시가격이 올랐으면 세부담도 모든 주택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고가주택 중심으로 세금이 오르는데요. 국토부는 시세 12억 원 안팎을 시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시세 12억 원, 내년 공시가격으로 7억 원가량인 주택은 재산세가 164만 원에서 187만 원으로 15% 가까이 오릅니다. 시세 20억 원, 내년 공시가 14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까지 합쳐 세부담이 40% 넘게 늘어납니다. 그럼 중저가 주택은 어떻습니까? 내려갑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부담이 낮아집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내년부터 0.05%포인트 내려가기 때문인데요. 시세 8억 원, 내년 공시가 4억 4천만 원가량인 주택은 재산세가 10% 넘게 내려가고 시세 6억 원가량인 주택도 13% 저렴해집니다. 국토부는 이런 혜택을 보는 공시가 6억 원 이하 단독주택이 전체 표준주택의 95%를 넘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각 지자체에서 주택마다 공시가격을 정해 내년 4월 말 확정됩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최근 집값 상승세는 전국적으로 포착이 되는 현상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보다 지방이 더 많이 올랐을 정도로 지방의 상황이 특히 심상치 않은데요. 결국은 정부가 지방 37곳을 규제 지역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특히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돼서 단번에 2단계의 규제가 강해졌습니다.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윤지혜 기자. 어떤 지역들이 규제 지역으로 정해졌습니까? 네, 부산 서구, 동구 등 9곳과 대구, 달서구 등 7곳, 광주 5곳, 울산, 중남구 등 4개 광역시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파주와 천안, 창원, 포항, 여수 등 11개 시도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창원 의창구는 규제 수위가 가장 높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는데요. 국토부는 광역시, 대도시 등에서 가격 상승세와 이상거래 비중 증가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창원 의창의 경우 2, 3개월 만에 아파트값이 1억 원 넘게 뛰거나 외지인의 매수 비중이 16%포인트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 지역 지정과 해제에 대한 효력은 곧바로 발생합니다. 한편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네, 뭐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대출과 세금, 청약 요건 등이 한층 까다로워지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제한이 됩니다. 또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구입할 땐 9억 원 40%,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20%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동점검반은 약 한 달간 이번 규제 추가 지정 지역에 대해서 집값 담합 등 불법 중개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정부가 어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료비의 전기료가 연동이 되고 또 환경비용도 분리돼서 고지가 되는데요. 그럼 우리 집 전기요금 고지서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국제 유가 변동 폭이 전기료에도 반영이 된다는 거죠? 네, 유가 등 연료비의 변동분이 석 달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됩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당장 다음 달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료에서 환경비용이 얼마나 부과됐는지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내용도 이번 개편안에 포함됐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친환경 정책 확대로 관련 비용이 늘어나면 비용 변동분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네, 뭐 그럼 당장 다음 달부터 전기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앞으로 전기요금을 따질 때는 석탄이나 원유 가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1년간 평균 연료비에서 최근 석 달간의 평균을 뺀 변동분이 매 분기마다 전기요금에 산정돼 반영되는데요. 현재 저유가 상황을 적용해보면 현재 평균 4인 가구는 한 달에 1,080원 정도 전기요금을 덜 내게 됩니다. 뭐 만약 반대 상황이라면 요금이 더 오를 수도 있겠군요. 네, 차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제 회복기에 접어들면 유가 상승 등에 따라 전기료 인상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축소한 만큼 다른 방식으로 전력을 비싸게 생산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우려를 감안해 연료비 상승폭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가 급등과 탈원전에 따른 비용 증가가 전기료에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어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내수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까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긴 합니다만 내년 내수 살리기에는 어떤 방안들이 담겼습니까? 네,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추가됩니다. 기존에는 총 급여의 25% 초과액을 카드로 쓰면 15%에서 40%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에 올해보다 내년에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쓸 경우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더 얹어주겠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중 정확한 공제율과 기준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 환급 제도도 연장됩니다. 개소세는 내년 6월까지 30% 인하하고 내년 3월부터 연말까지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효율 가전에 대해 20%를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또 전 국민 큰 관심사 중 하나죠. 3차 재난지원금은 언제부터 지급을 합니까?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이달 중 3차 재난지원금 검토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보다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검토 중이라며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지급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어제 한 방송 뉴스에 출연해 가급적 빨리 다음 달부터는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 피해 수준에 맞는 적절한 지원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정부가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영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이제 최근 경제 동향 보고서를 내놨는데 어떤 평가를 했습니까? 네, 기재부는 최근 수출이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 국내 코로나19 재확산과 거리두기 강화 역량에 내수를 중심으로 실물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0월과 11월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수위를 높여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산세 지속과 공세 조치 강화 등으로 실물지표 개선세가 다소 약화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백신 승인과 접종 등으로 경제 회복 기대가 확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지속해서 확대로 이렇게 위기의식이 좀 높아졌다라는 걸 반영하는 것도 같은데요. 실제로 좀 경제 지표가 어땠습니까? 네, 먼저 지난달 수출은 조업일 감소해도 1년 전보다 4.1%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내수를 보면 백화점 매출액은 3.9%, 할인점 매출액은 4.3% 감소했고 온라인 매출액만 21.8% 늘었습니다. 10월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액이 각각 2.4%, 2.8% 상승한 바 있는데 마이너스로 전환된 겁니다. 10월 산업활동 동향도 보면 전산업 생산이 1년 전에 비해 2.7% 감소했고 소매 판매와 설비 투자 역시 각각 0.2%,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7만 3천 명 줄어들며 9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이는 IMF 이후 최단기간 연속 감소한 겁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해운대란으로 우리 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적선사인 H&M, 그러니까 옛 현대상선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지금 해운대란 상황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해상 운임이 급등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이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물건을 실을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컨테이너 한 개당 운임은 올해 1월 1,500달러 선에서 지난달 2배 이상 높은 4,00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여기에다 선박 자체도 부족해지면서 아시아와 미주를 연결하는 해상 운임도 같은 기간 2배 이상 올라 8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에 연말 성수기가 겹치면서 물동량이 늘었고 이 같은 해운대란이 벌어진 겁니다. 특히 외국 선사들은 돈이 더 되는 중국 업체 위주로 선박을 투입하고 있어 선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수출 기업들은 울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대란 속에서 또 H&M은 표정 관리 중이라고 합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국내 유일 국적선사인 H&M은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지금까지 6척을 임시로 긴급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H&M에 5조 원을 투입해 선박 33척을 추가 건조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즉 수출 물량은 늘어나고 정부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H&M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H&M은 현재 손해를 보고 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아마도 4분기 실적이 10년 만에 최대 실적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선원들과의 협상을 앞두고 있어 대외 홍보를 자제하고 있다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SBS CNBC 전서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화점과 마트 등을 거느리고 있는 롯데쇼핑이 1979년 창사 처음으로 내부 사업부를 통폐합하는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이미 인력과 점포 구조 조정까지 나선 상황인데 코로나19에 따른 실적 악화로 구조 조정에는 조금 더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그러니까 롯데쇼핑이 내부 사업부를 합쳤다는 건데요. 이유가 뭡니까? 네, 어제 롯데쇼핑 이사회가 이 마트 사업부 쪽으로 이 헬스 뷰티 전문점을 관할하는 롭스 사업부를 통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바로 롭스의 실적 부진 때문입니다. 롭스는 수년째 시장 점유율이 7에서 8%에 머물러 있고 실적 악화 때문에 지난해 말 129개였던 점포를 이달 기준으로 104개까지 줄인 상태입니다. 롯데 지주 관계자는 이 사업부를 늘린 적은 있었지만 줄인 건 롯데쇼핑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미 점포뿐만 아니라 인력 감축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롯데쇼핑은 이번 달 말까지 이 백화점과 마트 사업 부분의 과장급 이상 사원을 대상으로 현재 인력 감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백화점 약 70명, 또 마트 약 70명이 대상이고요. 이 퇴직금에다 2년치 기본급을 위로금으로 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쇼핑은 올해 들어서만 이 백화점과 마트 등 약 100곳을 없앴고 올해 3분기 실적이 개선됐는데 바로 비용을 대폭 줄인 효과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렇게 오프라인이 어려워서 또 온라인에도 성장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여기는 좀 상황이 괜찮습니까? 할만합니까? 네, 지난 4월에 출범한 통합 온라인몰인 롯데온은 고객 유입 트래픽이 3분기에 15% 넘게 올랐고 매출 상승세도 이어가고 있어서 현재로선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경쟁사 대비 또 돋보이지도 않는다는 평가도 있어서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편의점 업계 순위를 다투는 자리에서 점포 수는 여전히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데요. 지난해 점포 수로 업계 1위를 차지한 GS25가 점포 출점 수에서 다시 시유에 뒤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어마원입니다. 편의점 업계 순위가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편의점 GS25가 17년 만에 C를 제치고 점포수 업계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양사 간 점포수 차이는 80여 개도 되지 않았지만 CU는 처음으로 1위 자리를 내줬다는 점에서 부담이 컸다는 후문인데요.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CU가 1위 자리를 재탈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CU가 점포수로 100개 이상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월 말 기준 CU 점포수는 14,800여 개로 해외 점포수까지 합치면 15,000개를 돌파했습니다. GS25 측은 점포수는 비공개라며 점포를 늘리기보단 매장당 매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그냥 집 근처, 회사 근처에 있는데 가는 거지 이렇게 점포 수가 크게 큰 지표는 아닌데요. 편의점 업계, 이 업계에서는 이렇게 숫자에 왜 이렇게 민감하게 보는 걸까요? 네, 점포 숫자가 곧 업계 1등 브랜드라는 인식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3위인 세븐일레븐과의 격차가 커 업계 1, 2위 간 순위 다툼이 더욱 치열합니다. 국내엔 이미 점포 포화 상태로 해외 유치에도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CU는 이미 몽골에 100개 넘게 점포가 출점해 있습니다. GS25 역시 베트남에 매장 100여 개를 확보했고 오는 2028년까지 베트남 전국에 2,000개 이상 점포를 늘릴 계획입니다. SBS, CNBC 어마안입니다. 제네시스와 폭스바겐이 프리미엄 SUV를 각각 내놨습니다. 연말 토종과 수입차 프리미엄 SUV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다양한 자동차 업계 소식을 들어보는 오토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업부의 윤성훈 기자와 연말 신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브랜드 중형 SUV 내놓은 거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네시스가 첫 중형 SUV GV70를 공개했습니다. GV70는 소비자가 엔진, 구동 방식, 내장, 디자인과 스포츠 패키지 등을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주행과 차로 변경을 도와주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이와 함께 지문으로 인증 가능한 제네시스 카페이 등의 기술을 장착했습니다. 가격대도 공개됐는데요. 모델에 따라 최저 4,880만 원부터 최고 7,550만 원까지 가격대가 넓게 형성돼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확실히 가격 폭이 넓은데 이번에 보면 특히나 좀 디자인이 주목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제네시스 GV70의 전면부는 제네시스 로고에서 영감을 받은 방패 모양의 그릴 패턴이 쿼드 램프보다 낮게 위치했습니다. 측면부는 차체를 가로지르는 아치형의 라인으로 역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전문지 모터 트렌드는 과하지 않으면서도 눈길을 사로잡는 조화로운 디자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블로그 역시 타 브랜드가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첫인상이 굉장히 멋지다고 평했습니다. 굉장한 호평이네요. 다른 브랜드가 잊혀질 정도로 멋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에 질세라 폭스바겐도 프리미엄 SUV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소식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폭스바겐 코리아가 대형 프리미엄 SUV인 투아렉 2021년형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지난 2월 출시됐던 3세대 투아렉은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수입 럭셔리 SUV 판매 톱3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연식 변경으로 투아렉의 외관과 실내에 새로운 변화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형 투아렉 이거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네, 먼저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과 트렁크 등에 적용됐던 엠블럼은 모두 신규 로고가 적용됐습니다. 또 모든 트림에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기능을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는 오버뷰 버튼을 추가했습니다. 투아렉 가격대는 개별 소비세 인하분을 반영했을 때 최저 8,200만 원대에서 9,600만 원대로 형성됐습니다. 윤 기자는 이 두 차를 디자인부터 둘 다 봤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걸 선호합니까? 네, 저는 GV70의 디자인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알겠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노트북 신제품 갤럭시북 3종을 선보였습니다. 최신 인텔 11세대 프로세스가 탑재가 됐고 갤럭시북 플렉스2 5G의 경우에는 5G 이동통신도 지원됩니다. 이들 제품은 오는 21일부터 열흘 동안 사전 판매가 진행되고 내년 1월 1일 출시됩니다. LG전자가 오늘 빠르게 물을 데우면서도 에너지는 아낄 수 있는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온수기를 공개했습니다. 이 제품은 냉매를 압축하는 실린더가 2개 탑재돼서 성능과 에너지 효율이 높아 기존 히터 방식의 온수기보다는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74% 절약할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내년 1분기부터 유럽과 북미 시장에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밤사이 중서부에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이 눈이 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은데요. 운전 조심히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눈구름대가 이불 역할을 하면서 오늘 하루 매서운 한파는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고요. 주말인 내일 아침은 서울이 영하 11도로 기온이 곤두박질하겠는데요. 추위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공기 상황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유입된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오늘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 사이 공기는 다시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국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면서 답답한 공기 상황이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12월 18일) 금요일 오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